네, 안녕하세요. 슬랙슨 김증호입니다. 먼저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 주제는 AI 오답노트 시리즈 첫 번째 볼륨인 성공 사례 뒤에 숨겨진 AI 도입의 현실과 실패 지점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현재 AI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보다는 실제 현업에 적용했을 때 어디서 자주 막히고 왜 생각보다 쉽게 정착되지 않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즘 AI 관련 발표를 보면 인상적인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 적용해 보면 기대했던 만큼 바로 활용되지 않거나 오히려 사람이 직접 손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 초안은 빨리 나오는데 품질이 뒤죽박죽이거나 결과는 그럴듯한데 실제 업무에는 적용하기 어렵거나 혹은 나중에 검토하고 추적하는 비용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 사례 뒤에 가려져 있는 현실적인 실패 지점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AI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갖는 기대와 실제 실무에서 느끼는 현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실무에 정말 맞을까? AI를 쓰면 정말 일이 줄어들까? 역할마다 AI 활용법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어디까지 AI에게 맡기고 어디서부터 사람이 검증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단순히 AI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방식과 운영 기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가 뭘 할 수 있느냐보다는 실무자가 AI를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웨비나는 총 3가지 세션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생성 AI 관점입니다. AI를 활용해서 요구사항을 빠르게 이해하고 테스트 초안을 만드는 건 분명 매력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품질 문제, 테스트 가능성 문제, 추적성 문제 때문에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와 보완 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발자 관점의 AI 코딩 관점입니다. AI 코딩 도구가 실제로 생산성을 높였는지 아니면 코드 제한은 많아졌지만 검토 부담도 같이 늘어난 건 아닌지 현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내 문서 기반 AI, 특히 RAG입니다. 사내 문서를 잘 등록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서 품질, 검색 구조, 문맥 연결, 운영 환경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하는지, 무엇을 먼저 설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즉 오늘은 AI 기능 소개를 하기보다 실무자가 실제로 부딪힌 사례 중심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세션 1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1에서는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생성 AI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5가지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AI가 요구사항을 빨리 써줘도 왜 품질 문제가 났는지. 둘째, 요구사항이 그럴듯해 보여도 왜 테스트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지. 셋째, 테스트 초안은 왜 빨리 나와도 그대로 쓰기 어려운지. 넷째, 링크가 없으면 왜 변경 영향 분석이 안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부터 사람이 검토해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AI를 쓰면 요구사항 초안을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도 그럴듯하게 정리되고 얼핏 보면 바로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모호한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한 문장에 여러 조건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검증 기준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안 작성 시간은 줄어드는데 구현이나 테스트 단계에서 다시 해석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요구사항 생성 속도는 빨라졌지만 품질 검토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실패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용되는 예제들은 이전에도 소개를 많이 해드린 트레사 스페이스라는 요구사항 및 테스트 케이스 AI 자동 생성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 AI가 만들어준 문장을 거의 그대로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케이스로 확정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문장이 워낙 자연스럽고 깔끔하다 보니까 작성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QA나 개발자가 나중에 보면 정확히 어느 수준까지 말하는 거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초안은 빠르게 나왔지만 해석 비용이 뒤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빠르고 적절하고 최적화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은 요청을 빠르게 처리한다 라는 문장은 매우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기준이 2초에서 5초인지
피크타임 기준인지 그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문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읽기에는 좋아 보여도 테스트나 구현 기준으로는 매우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의 요구사항의 안에 기능, 조건, 예를 같이 넣는 경우입니다. 보기에는 내용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소 3개의 요구사항으로 나눠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로 뭉쳐놓으면 구현도 복잡해지고 테스트도 매우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리피케이션 메소드를 나중에 작성하려고 미루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요구사항만 만들고 테스트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다시 해석해야 하고 그때 QA와 개발자는 서로 다른 기준을 들고 오게 됩니다. 결국 속도 이점이 나중에 제 작업으로 상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기서 핵심은 초안이 빨리 나오는 것과 좋은 요구사항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어스나 인코스와 같은 기준으로 모호성, 단일성, 검증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즉 문장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한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지 또는 테스트가 가능한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 쓴 문장보다 테스트 가능한 문장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보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온다면 아직 요구사항이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안 생성 후 분리, 정제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입니다. AI가 만들어준 초안은 시작점으로는 좋지만 최종본으로 쓰기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에 기능, 조건, 예가 섞여 있으면 쪼개고 모호한 표현은 수치나 조건을 바꾸고 검증 방법을 추가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AI가 요구사항을 대신 완성해 주기보다 사람이 더 빨리 검토할 수 있는 초안을 제공해 준다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건 현업에서 정말 많이 겪는 문제인데요. 요구사항은 얼핏 보면 정리되어 있는데 막상 QA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를 보면 A가 요구사항을 보기 좋게 정리해준다. 그러면 테스트 설계도 바로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QA도 빠르게 테스트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사항 안에 수치, 범위, 예의 조건이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쉽게 로그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장 자체는 괜찮아 보이지만 쉽게가 무엇인지, 몇 단계인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QA 입장에서는 테스트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어셉턴스 기준이 없으면 PM, 개발자, QA가 같은 문장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PM은 이 정도면 됐네라고 보고 개발자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해버리거나 또 QA는 또 다른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문장은 하나인데 해석은 3가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기도 전에 요구사항을 다시 뜯어 고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럴듯해 보여도 테스트로 안 이어지는 요구사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주 나오는 실패는 요구사항 생성만 하고 베리피케이션 관점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입니다. 초기에는 일단 요구사항부터 정리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리피케이션을 나중으로 미루면 실제로 테스트 가능한지의 여부가 요구사항 단계에서 검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어스 형식으로 맞췄는데 실제로는 측정 가능한 기준이 없는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뭐뭐 할 때 시스템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구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건이 수치화되어 있지 않거나 검증 방법이 없다면 형식만 맞춘 요구사항이 됩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가능성보다 문장 완성도만 보고 승인하는 경우입니다. 즉 말이 된다, 읽기 좋다, 형식에 맞다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QA가 보기에는 여전히 테스트 기준이 없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어스 구조로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테스트 가능한 형태로 맞추는 것입니다. 구조화된 패턴은 요구사항을 읽는 사람마다 해석 차이를 줄여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코스 기반 품질 체크로 베리피케이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구사항과 검증 산출물을 초기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테스트를 붙이는 방식보다 처음부터 어떻게 검증할지를 함께 보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스타 스페이스에서는 이 부분을 요구사항 구조와 퀄리티 체크,
검증 산출물을 연결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요구사항을 단순히 예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 초안입니다. AI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테스트 케이스 초안은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꽤 오래 고민해서 만들던 초안을 이제는 몇 분 안에 뽑아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대하는 부분도 매우 높습니다. 다양한 테스트 초안이 빠르게 나온다. 테스트 설계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생성된 초안을 정리만 하면 바로 실행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 정상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고 외 처리, 경계값, 실패 조건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복 테스트가 많고 우선순위도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요구사항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테스트는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왜 이 테스트를 해야 하죠? 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테스트 커버리지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테스트 초안은 빨리 나오지만 실행 가능한 테스트 세트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2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실패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를 많이 생성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테스트가 20개에서 30개가 나오면 일단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내용을 보면 비슷한 정상 흐름만 반복되거나 정작 중요한 외의 사항이나 오류 케이스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 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연결 없이 테스트 초안만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테스트가 왜 필요한지, 어떤 요구 사항을 검증하는지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테스트 케이스는 늘었는데 검증 구조는 약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애 사항이나 경계값 조건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자주 문제가 나는 건 보통 정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애 값이나 경계값 쪽에서 보통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AI는 일반적이고 무난한 흐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일부러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이 빠지기 쉽습니다. 즉, 여기서 실패는 AI가 테스트를 못 만든다기보다 우리가 생성된 테스트를 어떻게 검토할지 기준 없이 받아들인 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보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 사항과 테스트 산출물 간의 추적 관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요구 사항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인지 명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구 사항 기준으로 테스트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테스트가 많다가 아니라 이 요구 사항에 대해 필요한 테스트가 다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성된 테스트를 트레이서빌리티 기준으로 검토해서 중복과 누락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목록만 보는 것보다 요구 사항과 테스트 케이스 연결 구조를 보면 빠진 부분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네, 트레스타 스페이스에서는 이 부분에서 요구 사항과 테스트 산출물을 연결하고 커버리지 갭 관점에서 누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테스트를 많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빠졌는지 드러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링크와 변경 영향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변경된 요구사항을 보면 영향 범위를 자동으로 알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기대 부분을 보면 변경된 요구사항을 보고 영향 범위를 빠르게 파악한다. 요구사항이 바뀌면 관련 테스트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변경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것 같다. 네, 그런데 현실은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어떤 테스트 케이스가 어떤 요구사항을 검증하는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변경이 생길 때마다 사람이 다시 범위를 추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회귀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서 불필요한 검토가 많아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 중요한 영향을 놓쳐버리는 경우입니다. 즉, 링크가 없으면 AI가 있어도 변경 영향 분석은 여전히 어렵고, AI는 연결 구조 위에서 의미 있게 동작하는 것이지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마법처럼 영향도 분석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의 실패 사례는 비교적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요구 사항만 작성하고 상위 요구 사항과 연결 관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요구 사항이 어디서 왔는지 상위 요구 사항과 어떤 관계인지가 끊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파생 요구 사항을 작성하고도
원본 요구사항과의 연결관계를 연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위 요구사항이 생기는데 상위 요구사항과 이어져 있지 않으면 변경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했지만 실제 검증 결과나 검증 근거까지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담당자들이 문서를 다시 찾아보거나 각자 영향 범위를 추정하면서 작업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팀마다 영향 범위 해석이 달라지고 결국 회의 범위를 넓게 잡거나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네, 이 부분의 보완점은 결국 연결 구조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상위, 하위 요구사항 및 구현 항목, 그리고 베리피케이션 메소드를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즉, 요구사항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와 무엇으로 구현됐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검증되는지가 함께 연결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영향을 받는 연관 산출물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문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연관 산출물 기준으로 영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트레타 스페이스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요구사항, 테스트 케이스, 베리피케이션 메소드를 트레이서빌리티 구조로 관리할 수 있고 서스펙트 기능이 있어서 변경했을 때 변경 관리도 용이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해서 서스펙트 아이템을 일괄 검증할 수 있어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실무자는 AI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네, 많은 경우 기대는 이렇습니다. AI가 초안 작성과 분석을 대부분 수행한다. 사람은 결과만 확인하면 된다. 반복 업무가 크게 줄어든다. 네, 하지만 현실은 AI 결과는 분명 빠르게 나올 수 있지만 문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도메인에 맞지 않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고 구조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빠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요구사항 본문은 그렇게 생성되더라도 우선 순위나 검증 방식, 관련 컴포넌트 및 릴리즈 정보와 같은 필드 단위의 맥락까지 함께 맞지 않으면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다시 손을 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 생성 속도는 빨라졌지만 검토와 보완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요구사항이나 테스트 케이스는 한번 하위 단계로 전달되고 나면 나중에 수정이 발생했을 때 영향 범위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사람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즉 AI를 정답을 내주는 도구로 보기보다는 사람이 더 빠르게 검토하도록 도와주는 보조도구로 보는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 자주 발생하는 실패 사례를 보겠습니다. AI 제안을 너무 빨리 정답처럼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AI가 요구사항을 초안을 만들어주면 문장이 꽤 자연스럽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큰 추정 없이 바로 승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록이 빠르게 많이 생성되면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품질 체크 없이 그대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AI가 만든 결과가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 실무 기준까지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호한 표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검증 기준이 빠져 있거나 요구사항과 테스트 간 연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즉 초안으로는 유용하지만 그대로 완성본처럼 받아들이면 나중에 재작업 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드 맥락이 빠진 상태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요구사항 본문은 잘 나왔는데 우선 순위나 베리피케이션 메소드, 프리 포스트 컨디션, 정보 같은 필드가 비어 있거나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가 얼핏 좋아 보이지만 실제 프로젝트 안에서는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람이 맥락을 채워놓고 구조를 맞춘 다음 연결을 보완해야 합니다. 즉 여기서의 핵심은 AI가 잘못된 답만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I 결과를 어떤 기준 없이 너무 빨리 받아들이는 데서 실패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AI가 했으니 맞겠지가 아니라 AI가 초안을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이걸 검토해야 한다. 네, 이런 흐름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의 보완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만든 결과를 바로 확정하지 않고 사람이 검토와 승인 흐름 안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AI는 초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바로 쓸 수 있는지는 사람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어스 인코스 체크, 베리피케이션 메소드,
트레이서빌리티 등을 활용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즉,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보다 검증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용어사항이나 테스트와 잘 연결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부 필드 세부 설정으로 프로젝트 맥락까지 함께 보완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럴듯하게 나와도 우선 순위, 검증 방식, 관련 컴포넌트 같은 필드가 비어있으면 실무에서는 바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트레이서 스페이스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단순 생성보다 퀄리티 체크, 리뷰, 트레이서빌리티 기능 등을 추가해서 활용하여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필드마다 AI 인스트럭션 설정을 통해 AI를 활용을 극대화하여 프로젝트 맥락을 잘 이해하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AI는 요구사항과 테스트 초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품질과 검증 가능성, 연결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에서는 AI가 무엇을 생성해 주는가 보다는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AI를 업무에 적용하실 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이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슬랙슨의 허채림입니다. 요즘 AI를 쓰지 않는 개발자를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개발자가 AI를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능 하나 추가하려고 AI랑 하루 종일 말씨름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꽤 있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편해지려고 쓰는 건데 기능 하나 추가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AI 코딩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단순히 AI의 장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무에서 어떻게 AI가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발생하는 실패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번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은 실제로 거창한 자동화보다는 작은 기능 수정, 오류 원인 파악, 코드나 플리캐스트 설명처럼 훨씬 더 작고 구체적인 업무에서 AI를 더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요. 즉 AI는 개발자를 대체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작업 속도를 높여주는 보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더 빨라져야 하는 작업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까요? 실제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AI 활용 실패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코드를 작성해 주는데 막상 실행해보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존재하지 않는 라이브러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API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는 정답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답을 생성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코드가 실행은 되지만 결과가 틀린 경우입니다. 에러가 나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서 운영 단계에서 늦게 발견되거나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AI 사용에서 가장 위험한 케이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드에 대한 이해 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AI가 기능을 만들어주면 검토 없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결과 코드 구조를 모르게 되고 수정이 어려워지고 리뷰도 힘들어집니다. 예시로 간단한 UI 수정을 요청했는데 AI가 컨텍스트, 훅, 프로바이더, 테마 등 복잡한 구조를 진행해버리는 경우를 준비해봤습니다. 실무에서는 현재 프로젝트 규모와 유지보수 비용에 맞는 적절한 복잡도가 중요한데 AI는 종종 이상적인 구조를 우선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이렇게 코드 검토 없이 복사 붙여넣기만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오류가 났는지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본인이 작성한 코드가 아니니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AI에게
던져주고 해결하라고 하는 등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검토 없이 추가되는 AI 코드들이 점점 쌓이고 쌓이면 코드 품질도 당연히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빠르게 만든 코드로 인해서 결국은 아무도 못 고치는 코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입니다. AI를 계속 재생성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요청이 반복되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개인에게는 사용량의 증가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팀 단위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는 무료 도구가 아니라 계속 비용이 발생하는 리소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AI에 대한 과도한 신뢰입니다. 대체로 경험이 적은 주니어일수록 AI의 결과를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성한 코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로직 오류와 보안 취약점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큰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AI에게 단순 코드 생성 권한을 넘어서 운영 환경 접근이나 자동 실행 권한까지 부여하는 경우에 AI가 실제 서비스의 중요도나 운영 환경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는 사례들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 부족입니다. AI는 실제로 프로젝트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공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그럴듯한 정답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구조나 과거 히스토리, 운영 환경의 제약 조건, 팀 내부 규칙 같은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으면 실제 요청한 기능과 동떨어진 응답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들이 개별 기능 단위에서는 정상 동작하지만 프로젝트 전체 관점에서는 아키텍처 규칙을 깨거나 운영 정책과 충돌하는 코드가 누적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증 없는 사용입니다. 생성된 코드를 테스트나 리뷰 없이 적용하여 예기치 못한 버그들과 기술 부채를 프로덕션에 그대로 노출하게 됩니다. AI가 생성한 코드는 겉으로 보기엔 코드 스타일도 깔끔하고 주석도 잘 달려있고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로직으로나 보안 취약점, 성능 문제와 같은 숨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AI의 모델 성능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AI 사용 방식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예시를 통해 AI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에 사용할 프로젝트는 전사 휴가 및 근태 현황 대시보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프롬프트를 굉장히 단순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I 휴가 시스템 코드 개선해줘. 이렇게 모호하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을 때 AI는 보통 파일 분리, 상태 관리 추가, 타입 정리, 그리고 데이터 매핑 구조 등 굉장히 큰 단위의 리팩토링들을 제안합니다. 물론 결과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범위가 너무 커서 버그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하기 어렵고 리뷰 범위도 지나치게 커지고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좋아 보이는 코드와 실제로 적용 가능한 코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AI가 충분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존재하지 않는 로직이나 가정을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공휴일 제외해서 연차 계산하도록 수정해줘 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에는 공휴일 데이터나 관련 라이브러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AI가 임의의 공휴일 배열을 생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util 함수 또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드는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비즈니스 로직이 적용되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AI는 모르는 내용을 모른다고 답하기보다는 그럴듯하게 추론해서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외부 API나 라이브러리는 사용하지 않고 AI에게 명확한 수정 범위를 정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작업이지만 프롬프트를 수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코드 변경을 줄일 수 있고 AI가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결과 안정성도 훨씬 좋아집니다. 즉 AI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현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도 함께 요청을 해야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 작성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작성 요청 시에도 어떤 조건들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요청해 줍니다. 이렇게 AI를 단순 코드 생성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 검증 보조 도구로도 활용해야 합니다. AI를 사용할 때 원하던 결과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용과 컨텍스트 관리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AI를 사용하다 보면 복잡한 기능 구현보다도 사소한 UI 수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크레딧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HR 대시보드에서 제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은 아주 간단한 스테이터스 배지 디자인만 조금 수정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보통은 이 HR 시스템 UI 좀 세련되게 바꿔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AI는 전체 레이아웃을 수정하거나 전체 전역 스타일을 수정한다든지 프로젝트 전체를 다시 분석하고 수정합니다. 이렇게 수정이 완료되면 결과를 봤을 때 만약 제가 원하던 방향과 다르면 다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다시 AI는 전체 컨텍스트를 분석해서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아까 디자인으로 다시 바꿔줘. 아니면 좀 더 모던하고 심플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비슷한 요청들이 반복되면서 실제 수정은 작은 UI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AI는 계속 프로젝트 전체를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AI가 일을 많이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에게 계속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정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서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AI가 분석해야 하는 범위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재생성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 비용과 현재 제가 원했던 프롬프트대로 작성했을 때 토큰 및 크기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비용과 크레딧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AI가 불필요한 추론과 재분석이 필요 없도록 프롬프트를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반복적인 사내 업무나 내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로컬 LLM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동일한 코드베이스를 반복적으로 분석하거나 내부 문서를 지속적으로 참조하거나 특정 업무 패턴을 반복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번 외부 API 기반 모델을 호출하는 것은 보안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로컬 LLM도 제한된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확한 요구사항과 컨텍스트 제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 데모를 통해서 공유하고 싶었던 활용 전략은 같은 AI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AI에 코드 생성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명확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수정하도록 제한할 건지, 어떤 제약 조건을 함께 전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한 번에 큰 범위를 모호하게 요청하기보다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요청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에게 기능 구현을 맡긴 뒤에는 반드시 테스트 코드와 함께 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다시 생성해줘와 같은 반복적인 재생성 요청보다는 프롬프트 자체의 전략과 요청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업무 목적에 따라 외부와 로컬 LLM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도 하나의 좋은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 결과 품질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AI 비용 및 토큰 사용량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오픈AI의 프롬프트 가이던스에서도 비슷한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스텝 바이 스텝에 아주 상세하게 지시하는 방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명확한 목표 전달, 필요한 컨텍스트 제공, 제약 조건 명시, 원하는 결과 정의 이런 것처럼 프롬프트 전략이 요구사항 문서처럼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불필요한 추론을 하지 않도록 명확한 목적과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실무 관점에서 AI를 활용할 때 어떤 방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AI 모델을 쓰는가 보다도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실제 업무에서 AI를 활용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고 다음 세션은 사내 문서 기반 RAG가 왜 실패하는지, 실무에서 드러난 문제와 해결 전략에 대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문서 기반 AI, RAG가 왜 기대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가를 주제로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은 이주호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이미 내부 문서나 위키, 이제 정책 관련 문서들을 이제 LLM과 연동을 해서 사내 챗봇을 이제 만들거나 다른 여러 LLM 서비스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막상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문서에는 분명히 답이 있는데 찾지를 못한다든가, 출처는 맞는 것 같은데 답이 이상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답을 내가 어제랑 오늘이랑 다른 답을 얘기한다든가 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단순히 RAG 구조를 설명하는 데서 뭔가 끝내는 게 아닌 실무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그리고 어디에서 실패를 하는지, 이를 운영 관점에서 조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RAG의 기본 구조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RAG는 이제 사용자의 질문을 이제 바로 LLM에 던지는 형식이 아니라 먼저 내부 문서나 관련 자료들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 검색 결과를 이제 LLM에 이제 컨텍스트로 넣어서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문서를 미리 자른다, 그러니까 청킹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청킹 후 이제 인베딩,
이 문자를 숫자의 표현, 이제 벡터 표현으로 바꾸는 이제 임베딩을 진행을 하고, 이 벡터 DB에 저장을 한 뒤, 그런 다음 사용자의 질문과 가장 유사한 문서를 찾아서 이제 답변에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매우 합리적인 구조고, 이제 LLM이 모르는 이제 내부 정보를 검색으로 이제 보완할 수도 있고, 최신 문서나 이제 사내 정책도 이제 답변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아 보이긴 합니다. 조상.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서 배포를 해보면은 이 검색 단계와 이제 콘텍스트 구성 단계에서 생각보다 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기본 RAG 아키텍처는 이렇게 크게 두 경로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덱싱 경로입니다. PDF나 이제 위키, DB 같은 이제 원천 문서를 조금 파싱을 하고 문서를 청크로 나눈 뒤 각 청킹한 이제 값을 인베딩을 해서 벡터의 이제 DB, 그러니까 인덱스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질의응답 이제 경로입니다. 쿼리 패스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사용자의 질문을 이제 인베딩하고 이제 벡터 인덱스에서 유사도가 높은 문서를 찾은 뒤 검색된 컨텍스트를 프롬프트에 넣고 이제 LLM이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하는 이 흐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RAG POC에서 이제 구현하는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구조가 동작은 하지만 이제 품질 면에서 이제 실제로 배포를 하는 운영은 가능한 이제 품질이다라는 걸 이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초기 RAG는 이제 매우 단순합니다. 내부 문서를 가져오고 고정된 길이로 청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베딩을 통해서 벡터 DB에 넣은 다음 탑 K가 유사도가 높은 상위 K개의 몇 가지 문서를 가져와서 이제 LLM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금 구조가 단순한데 여기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크게 따지면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맥, 콘텍스트가 이제 손실된다는 얘기인데요. 문서를 기계적으로 좀 자르다 보면은 이제 조건과 예외, 뭐 표에 문 헤더 값이나 뭐 절차의 뭐 앞뒤 관계나 뭐 여러 가지가 끊길 수 있다는 점. 왜냐면은 어떤 단일 길이로 다 자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이 발생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오래된 후보가 섞인다. 그러니까 최신 정책도 있고 폐기된 정책이 함께 검색 이제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 유사도 검색만으로는 이제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근거를 이제 검증하는 게 좀 약합니다. 이제 LLM은 주어진 컨텍스트 안에서 그럴듯한 답을 만들기 때문에 검색된 문맥 자체가 틀리면은 답변도 이제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이브리드나 리링크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BM2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숫자, 뭐 정확한 키워드, 이게 조항명처럼 문자 그대로 일치하는 검색에 되게 강합니다. 댄스 검색은 이제 표현이 조금 달라도 의미가 비슷한 문서를 찾는 데 강하고, 이 두 방식을 합쳐서 이제 후보군을 더 넓게 가져올 수 있는 이제 하이브리드라고는 이제 어딘가 사용을 했는데 해당 이제 방법론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리랭크 다시 이제 재정렬을 하는 이 유사도가 높은 그 순서 다시 재정렬을 하는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 그 후보들 사이의 순서를 다시 정렬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LLM에. 이 접근은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고, 뭐 누락되던 문서가 후보에 들어오고 상위 콘텍스트의 이제 뭐 품질도 개선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하이브리드와 링크의 방법론은 이제 검색 성능을 높이는 도구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운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장치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보를 넓히면 정답 문서뿐만 아니라 이제 노이즈가 섞인 값들도 같이 들어놓을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상황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상황을 좀 예로 든 건데요. 사용자가 이제 재택 첫날 이제 개발 서버 접속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묻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근거는 뭐 최신 공지나 뭐 개발 서버 접속 가이드나 이런 거에 있는데, 벡터 탑 K 검색만 하면 오래된 이제 VPN 이제 FAQ 이제 내용이라든가 뭐 온보딩 가이드가 이제 좀 일부 섞이면서 최신 공지는 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LLM으로 들어가는 콘텍스트는 이제 뭐 VPN 신청 절차, 뭐 계정 발급 절차처럼 이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현재 정책과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은 이제 그럴듯하지만 이제 틀린 답. 예를 들어서 VPN을 신청하고 이제 ZTNA 뭐 전환 내용을 확인하세요 같은 이제 답변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핵심은 이제 정답 문서가 저장소 안에 존재를 하더라도 검색 후보와 이제 콘텍스트 조립이 잘못되면 최종 답변은 이제 실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서치와 리랭크를 적용하면 상황은 좀 나아지게 됩니다. 이 BME25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서버, 접속 같은 명시적 키워드를 잡고 댄스의 검색어, 이제 뭐 채택 온보딩 같은 채택이나 온보딩 같은 의미 유사도를 좀 보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랭크를 통해서 개발 서버 가이드나 최신 ZTNA 뭐 공지가 상위에 올라있을 가능성도 좀 커지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이제 사용을 해도 여전히 문제가 좀 남게 되는데 이제 오래된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FAQ가 함께 들어올 수도 있고 리랭크가 이제 관련성 기준으로만 판단하면서 문서의 상태, 최신성, 권한, 버전 등을 정말 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 이제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답은 조금씩 개선은 되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정하고 그리고 ZTNA를 뭐 안내해야 하지만 VPN이 언급이 섞일 수 있음, 뭐 충돌 문서 처리가 없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할 때도 단순히 이제 이 문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랑 필터링 이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트레이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에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은 좀 계속 반복적인데 첫 번째는 리콜을 넓히면서 이제 충돌 후보까지 함께 끌어들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찾기 위해서 후보군을 넓히면 정답 문서뿐만 아니라 유사하지만 틀린 문서도 함께 들어오고 예전에 있는 정책이나 다른 부서의 문서나 뭐 비슷한 용어들을 가진 문서들이 대표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후보군에 이제 정답이 없을 때, 즉 검색 후 뽑아낸 이제 문서들 중에서 정답이 없을 때 가장 그럴듯한 오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LLM은 모르겠다고 하기보다 주어진 컨텍스트 안에서 답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 단계에서 이제 정답 문서가 빠지면은 생성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오답이 만들어지고 이 두 가지 문제가 결합이 되면은 이제 사용자는 이제 문서 기반으로서 RAG 다 구축을 했는데 뭐 LLM이 대답을 이상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은 좀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이제 리트라이벌 실패입니다. 문서에 정보가 있는데 검색 단계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뭐 청킹이 좀 잘못됐거나 검색어와 이제 문서 표현이 다르거나 메타데이터가 좀 부족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최신 이제 프레시니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신 문서가 아니라 오래된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보안전자라든가 사내 정책과처럼 이제 자주 바뀌는 지식에서 조금 되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즈닝이나 이제 컨시스턴시의 실패입니다. 출처는 이제 좀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이 좀 잘못되거나 이제 같은 질문에도 좀 검색의 컨텍스트가 달라져서 답변이 좀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제 RAG 품질은 단순히 이제 정답률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서 RAG를 이제 단순한 이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으로 봐야 합니다. 총 4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논리지 베이스입니다. 문서를 이제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검색 가능한 구조로 정리하고 상태와 소유자, 섹션, 버전 같은 정보를 함께 관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트라이벌 컨트롤입니다. 후보를 이제 무조건적으로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권한이나 문서 상태, 뭐 최신성, 우선순위를 반영을 해서 필요한 정보로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콘텍스트 어셈블리입니다. 이제 검색 결과를 이제 그대로 LLM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에 필요한 근거를 중심으로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서로 충돌하는 문서가 있으면 이제 무엇을 이제 우선을 해야 될지 정하는 것 같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밸루에이션 루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이라고 앞에서 좀 정의를 했는데
실패 사례를 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세트를 만들고, 검색 품질과 답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좀 개선하는 그런 좀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같은 이제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문서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검색 품질은 이제 검색 엔진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더 앞단, 즉 이제 문서를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초 문서는 사람에게 읽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뭐 PDF나 여러 형식처럼 이제 되게 많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RAG가 잘 작동하려면 이를 검색 가능한 형태로 좀 바꿔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 섹션, 표, 절차, 뭐 예조건, 소유자 상태 같은 정보들을 좀 이 문서에 추출을 해서 지식 베이스에 이제 넣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단순히 본문 텍스트만 저장을 하면은 검색이 되더라도 정확한 맥락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좋은 이제 RAG, 좋은 검색 모델 이전에 좋은 지식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제 검색과 답변 품질이 좀 안정화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청킹은 이제 문서를 일정 길이로 자르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의미 단위를 좀 보존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고정 길이로 자르면은 이제 조건과 예외가 이제 붙어 있는 이 문서에서 이게 잘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를 잘못 자르거나 헤더 값이 떨어져서 의미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고정된 길이를 자름으로써 원래 같이 있어야지 이제 완성되는 의미가 분리가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검색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좀 시멘틱한 청킹, 뭐 테이블 스플릿,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 같은 전략을 좀 함께 씁니다. 그러니까 검색용 청크와 답변용 청크를 다르게 설계를 하는 거죠. 중요한 기준은 이제 검색이 잘 되는 단위랑 답변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단위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청킹은 이제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이제 RAG의 품질을 좀 약간 많이 좀 기여를 하게 되는 이제 설계 지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메타데이터. 이제 약간의 레일 역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검색 전에 이제 후보를 좀 많이 줄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의 아이디나 섹션이나 최종 수정일, 상태, 버전, 접근 번호, 부서, 제품 같은 정보를 가지고 이 검색을 하는 풀에서 이제 후보군에서 이제 먼저 필터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활성 문서만 이제 검색을 하거나 최근 1개월 문서만 보거나 특정 부서나 이제 프로젝트 문서만 대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제 반대로 폐기된 문서, 권한이 없는 문서, 오래된 버전은 답변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메타데이터는 이제 검색 후에 LLM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검색 전에 잘못된 후보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막는 장치입니다. 특히 사내 문서의 이제 RAG에서는 권한과 최신성 때문에 이제 메타데이터 설계가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데모에서는 이 같은 질문을 두 가지 파이프라인에 넣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어느 문서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까지 좀 시각화를 해서 이제 만들어낸 데모인데요.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재택 첫날 개발서버에 접속을 하면은 어떤 절차를 따르면 되냐고 이제 프롬프트를 날렸을 때 기본적인 그냥 나이브한 이제 RAG에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서를 어떤 걸 찾았는지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된 문서나 그 다음에 최신 이제 누락이 된 것들을 이제 좀 판단을 하는, 이제 그거를 좀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보여드렸던 피규어처럼 이제 VPN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접속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 탑K,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탑K만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관련 문서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ACL이나 뭐 트레이스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서가 좀 섞이고 현재 사용자가 볼 수 없는 문서가 이제 콘텍스트에 좀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운영형 RAG라고 이제 적힌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요소들을 좀 잘 고려를 해서 진행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ACN이나 이제 freshness나 이제 트레이스를 좀 반영을 해서 후보군을 좀 제어를 먼저 하고, 같은 질문이어도 어떤 문서가 제외됐는지, 어떤 문서가 선택됐는지, 뭐 왜 그 답변이 나온지를 좀 추적이 가능할 수 있게 이제 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보시면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는 먼저 클라이언트와 이거를 MFA를 등록을 한 뒤 개발 서버 권한을 신청을 진행해라. 폐기된 VPN APQ는 답변 근거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필터링된 부분을 LLM한테까지 넘겨서 이제 사용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단순히 답변이 더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틀렸을 때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다음 개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RAG를 이제 디버깅하는 때는 최종 답변만 보고 판단하면 이제 원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패를 단계별로 이제 라벨링을 해야 되는데요. 원천 문서가 없으면 이제 데이터 문제이고, 뭐 문서가 있는데 색인되지 않았으면 이제 색인 실패입니다. 뭐 색인도 되어 있는데 검색이 되지 않으면 검색 실패고, 뭐 검색은 됐지만 이렇게 순서가 밀려서 이제 잘 안 나오게 되면 정렬 실패, 뭐 이렇게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마다 어디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제 원인 라벨을 좀 나눠야지 개선 방향이 좀 명확해집니다. 검색 모델을 바꿔야 하는지, 청킹을 바꿔야 되는지, 메타데이터를 추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프롬프트나 뭐 생성 정책을 바꿔야 하는지를 여기 해당 부분에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영의 특성을 띠는 이전 RAG는 뭐 하나의 선형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좀 여러 피드백 루프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리라이트랑 라우팅을 거쳐서 적절한 검색 전략을 선택을 하고, 이후 BM25나 뭐 댄스 같은 이제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을 수정을 한 다음 최신성 필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복 문서도 이제 제거를 하고, 리랭크를 이제 거친 뒤 필요한 근거만 이제 콘텍스트에 패킹을 해서 출처가 있는 이제 답변을 만듭니다. 동시에 이제 뒤쪽에서는 문서를 수집을 하고 파싱을 하고 구조화 청크를 하고 이제 여러 메타데이터 스키마랑 뭐 인덱스 버저나이징을 이제 조금 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추적을 하고 이밸류에이션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실패 사례를 다시 이제 파이프라인과 검색 파이프라인에 이제 반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어야지 RAG가 POC 수준을 조금 넘어서 실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제 하이브리드 서치랑 리랭크는 이제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정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색 성능은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최신성이나 여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충돌 처리까지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내 문서 RAG 같은 경우는 놀리지 베이스 운영이 핵심입니다. 문서를 이제 단순하게 저장하지 않고 검색 기능과 이제 관리 가능한 지식 베이스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리트라이버 중심의 설계. 답이 틀렸을 때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옵저블리티. 이 검색 결과, 선택 과정, 컨텍스트 구성, 답변 생성 흐름이 이제 보이지 않으면 개선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실패 사례와 평가셋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하는 구조가 필요한 이제 이밸류에이션 루프.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로 있으면 이제 RAG의 품질이 유지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사내 문서 기반 RAG가 왜 실패하는가와 실무적인 해결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3가지 정도를 취합을 해서 이제 Q&A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복 이제 A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생산성 향상이 체감되는 지점과 인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지점을 구분하고 있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코드 설명 정리나 이제 문서 초안 작성처럼 0에서 1을 만드는 작업에서는 확실히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요구사항 초안이나 테스트 케이스 초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반면 요구사항 간의 충돌이나 예외 케이스처럼 판단이 필요한 즉 이제 문맥 이해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아직 사람이 검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잘못됐을 때의 영향도가 얼마를 큰가를 좀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수정 비용이 낮은 작업에서는 AI를 최대한 이제 할당하고 금전적 손실이나 영향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조금 사람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체 폐쇄망에서 이제 조직 특화된 AI 환경 개발 및 적용을 하는 관점에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이를 통한 이제 비용, 이제 리소스 절감 사례가 있는지 주셨는데요. 이제 기업 환경에서는 이제 성능보다 약간 좀 보안이랑 이제 운영 제약이 좀 더 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좀 폐쇄망 환경에서는 이제 외부 API 호출이나 이제 사스형 AI 도구 활용에 좀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 데이터와 기존 워크플로우 안에서 AI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조금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깃 저장소나 이제 사내 문서 시스템에 연결해서 코드 리뷰나 기술 문서 검색을 활용을 하거나 이제 필요한 문맥만 좀 제한적으로 참고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역할별로 좀 접근이 가능한 모델이나 데이터 범위를 좀 분리를 해서 보안이나 운영 안정성을 조금 함께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모델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 약간 동시 처리나 이런 레이턴시 관련해서도 조금 GPU 비용을, 리소스를 조금 절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이제 뭐 보유한 데이터 중에 실제로 뭐 AI에 바로 활용 가능한, 그러니까 학습 가능한 정제된 데이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실제 뭐 프로젝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비율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경험상 좀 바로 사용이 되는 데이터는, 활용이 되는 데이터는 이제 전체에서 한 10%에서 20% 수준의 경우가 많았고, 이제 기업 내부 데이터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지만 AI한테 바로 활용하기에는 구조가 좀 불명확한 좀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 형식이 좀 제각각이거나 뭐 최신 정보나 과거 정보 섞여 있고 뭐 약간 맥락이 약간 좀 생략해서 이해가 안 되는, 아주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모델 튜닝보다 먼저 데이터 정리, 최신성 검증, 중복 제거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이 좀 훨씬 더 많이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가 덜어 있었고,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약간 좀 모델 학습보다는 데이터 처리가 좀 더 비율이 포션을 좀 더 크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Q&A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AI를 잘 활용한다는 게 결국 단순히 최신 모델을 좀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위험도를 구분을 하고 조직 환경에 맞게 설계를 하고 결국 이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제 제대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해당 이제 성패는 조금 모델 자체보다도 이제 얼마나 현실적인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운영하느냐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Q&A까지 마치고 이상으로 이번 웨비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